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오마하 노트, 1979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 여러분, 예측이 정확히 맞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기뻐하면서 자축할까요? 아니면 다음 위험을 바로 찾아볼까요? 1979년 버핏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1년 전 버핏은 1979년 보험 업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업계 전체 손해율이 97.4에서 100.7로 올랐습니다. 100이 넘으면 보험 영업에서 손실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버크셔는요, 오히려 98.2에서 97.1로 내려갔습니다. 업계가 손실로 돌아서는 동안 버크셔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또 경고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마하 노트에서는 1979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해는 버핏이 예측의 정확성보다 다음 위험을 먼저 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준 해였습니다. 먼저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년간의 수익률 비교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1979년 버크셔 장부 가치 증가율 35.7%, 주가 상승률은 무려 102.5%, S&P 500은 18.2%입니다.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정말 눈여겨볼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1964년 버핏이 버크셔를 인수할 때 주당 장부 가치가 19.46달러였습니다. 1979년 말 주식을 시장 가치로 평가한 장부 가치는 335.85달러입니다. 15년 동안 연평균 복리 20.5% 성장입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 수치 앞에서 자랑 대신 이런 말을 씁니다. 이 20% 복리 성장을 자축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1979년 서한에서 버핏이 가장 길고 깊이 다룬 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방향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식 이야기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 복리 성장을 계속 달성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14%라면 세금까지 내고 나면 실질 구매력 증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투자자의 불행지수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이익을 현금화할 때 내야 하는 세율, 이 합계가 자기 자본이 이익률을 초과하면 투자자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아도 실질 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한 비율을 하나 남깁니다. 1964년 버크셔 장부 가치로는 금 반 온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이익을 재투자하고 땀과 눈물을 쏟아부은 결과 1979년 그 장부 가치로 살 수 있는 건 여전히 금 반 온스 정도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숫자는 커졌는데 실질 가치는 제자리인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경고는 2020년대에도 그대로 울립니다. 연준이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주가는 올라도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는 경험을 우리도 했습니다. 버핏이 1979년에 쓴 경고가 45년 후에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채권 이야기입니다. 1979년 서한에서 버핏이 채권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한 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버핏은 아주 날카로운 역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보험사들은 1년짜리 자동차 보험도 너무 길다면서 6개월짜리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12개월간의 병원비, 부품값 같은 불확실한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냐면서요. 그런데 그 6개월 보험료로 받은 돈을 30년에서 40년짜리 채권에 고정금리로 투자했습니다. 6개월도 못 내다 보면서 30년을 묶어두는 겁니다. 버핏은 이걸 문화적 지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도 15년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더 큰 실수는 그걸 알고도 손실을 보면서 팔지 않은 겁니다. 밤만 깨어있는 것으로는 충분한 자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버핏의 결론은 간결합니다. 시즈 캔디 1파운드의 가격도, 버크셔 직물일 야드의 가격도 2010년이나 2020년에 지금 확정해서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30년, 40년짜리 채권도 사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섬유 사업에서 버핏이 1979년에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구체적인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몇 년 전 버핏은 맨체스터에 있는 워번백 밀스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놀라운 가격이었습니다.
운전자본 이하로 샀고 기계와 부동산을 사실상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렇게 씁니다. 그 인수는 실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낡은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만큼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결국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에너지와 재능은 싸게 산 나쁜 사업보다 적정 가격에 산 좋은 사업에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1979년에 버핏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공식화한 원칙입니다. 나쁜 사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사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게 낫다. 1978년에 시즈 캔디를 통해 느꼈던 것이 1979년에 워번백 실수를 통해 완전히 확신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합쳐지면서 버핏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훗날 코카콜라, 애플 같은 투자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좋은 사업을 결코 싸지 않은 가격에 오래 들고 가는 투자 방식으로요. 보험 사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전체가 손실로 돌아서는 동안 버크셔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버핏은 빌 리시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익이 나는 계약은 쓴다. 이익이 안 나는 계약은 거절한다. 물량이 줄어도 상관없다. 말은 쉽지만 버핏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수익성 없는 가격이 되면 볼륨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보험사 경영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빌 리셰는 실제로 했습니다. 그 결과 1979년 버크셔 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978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82억 달러에서 그 이하로요. 매출이 줄었지만 이익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없으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 억지로 매수하지 않는 것. 규율이 있는 투자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버핏은 1980년대를 또 경고합니다. 높은 금리 덕분에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 손실을 보면서도 투자 이익으로 만회하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면 업계 전체가 비합리적인 가격 경쟁에 빠지고 결국 재앙이 옵니다. 앞으로 5년간 업계 평균 손해율이 105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버핏은 씁니다. 은행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리노이 내셔널 뱅크는 1979년에 평균 자산의 2.3% 수익률을 냈습니다. 대형 은행 평균의 3배 이상,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은행들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보고입니다. 1969년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버크셔는 1980년 말까지 이 은행을 매각해야 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은행 매각 대금으로 이 은행이 내던 수익을 전부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익성을 가진 은행을 살 수 있는 가격에 파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업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주요 보유 종목 합계, 취득원가 약 1억 5,674만 달러의 시장가치 약 2억 9,799만 달러입니다. 수익률 90%입니다. 1978년에 74%보다 더 올랐습니다. 전체 규모도 크게 커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종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코이입니다. 1978년까지는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눠져 있었는데 1979년에는 일반 주식 570만 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취득원가 2,829만 달러의 시장가치 6,805만 달러, 수익률 140%입니다. 버핏이 파산 위기에 지코를 샀던 투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숫자로 보입니다. 인터퍼블릭 그룹은 453만 달러를 투자해서 시장 가치가 2,374만 달러, 수익률 424%입니다. 1977년 279%, 1978년 320%, 1979년 424%. 버핏이 들고 있을수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종목들 중 흥미로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General Foods입니다. 식품 소비자의 회사인데 현재 소폭 손실 상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시리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핸디 앤드 하먼입니다. 귀금속을 정제하는 회사입니다. 1979년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해였는데 버핏이 그 흐름을 포착한 겁니다. 취득원가 대비 77% 수익률을 냈습니다. 1979년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측이 맞았을 때 자축하지 말고 다음 위험을 찾아라. 버핏은 1978년에 경고한 보험 업황 악화가 현실이 됐을 때 기뻐하는 대신 1980년대에 더 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둘째, 싸게 산 나쁜 사업은 결국 나쁜 투자다. 워번백 실수를 통해 버핏은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게 자산을 갉아먹는다. 숫자가 커져도 실질 가치가 제자리라면 진짜 성과가 아닙니다. 내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익성 없는 볼륨은 줄여야 한다. 이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가 없으면 억지로 사지 않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1979년 버크셔 주주서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79년은 버핏의 경고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해였지만 버핏은 그 성과에 취하는 대신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다음 위험을 경고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워번백 실수의 공개적 고백, 채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인플레이션 앞에서의 겸손, 이 세 가지가 1979년 서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간다. 오마하노트는 버핏이 1965년부터 지금까지 써온 주주서한 약 60년치를 함께 읽어가려 합니다. 매년 어떤 기업을 샀는지, 시장 대비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 이 공부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가 여러분을 이 여정에 함께 초대합니다. 다음 편은 1980년입니다. 버핏이 경고했던 보험 업황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일리노이 내셔널 뱅크를 떠나보내는 해입니다. 그리고 버핏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마하노트였습니다. 다음에